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플라톤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약간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좀 할 것 같아요. 이거 아까 절제를 이야기했는데 지배하는 계급과 누가 지배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산자 계급은 지배를 당하는데 이게 순순히 합의가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플라톤은 어떻게 보느냐면, 첫째는 지혜를 가진, 그러니까 생산자를 포함해서 나라 전체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통치할 때 생산자에게도 더 유익이 되는 거죠. 생산자가 생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 나라 전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그 생산자에게도 더 유익이 되는 거죠. 그 나라 전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 바로 통치자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통치자가 어떤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통치자, 이걸 보면 이게 통치자를 좀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통치자와 그리고 우리 통치자를 돕는 사람을 뭐라고 했죠? 보조계급이라고 했죠. 그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었죠? 군인. 다른 말로 방위계급이라고 했죠. 방위계급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뭐라고 했죠? 나라를 수호하는 수호계급이라고 했죠. 그죠? 요 수호계급 중에서 이제 통치자가 가장 훌륭한 수호계급이 되는 거죠. 가장 훌륭한 수호계급. 또는 가장 완전한 수호계급이 되는데, 이 통치자와 보조계급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나라 전체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이제 나라의 수호계급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수호계급을 플라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나라 전체의 유익을 구하는 데서 자기의 어떤 기쁨을 삼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정말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필수 물자, 그거 제외하고 생활에 꼭 필요한 거 그 당시에 이렇게 가장 필요한 그런 필수품, 요런 거 빼고 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돈이라든지 이런 사유재산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재산은 어떻게? 전부 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죠. 나 개인의 재산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예 이 통치를 통해서 또는 통치자를 돕는 보조계급을 해가지고 내 재산을 한몫 챙기겠다? 안 되는 거죠. 왜? 사유재산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재산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재산 대신에 자녀 양육. 아마 통치자나 이런 보조계급이 되면 높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잘 특혜를 줘가지고 자기 자녀를 이렇게 잘 특혜를 줘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것도 안 됩니다. 자기 자녀 양육을 개인적으로 양육하는 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자녀도 공동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우리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녀지, 내 자녀만 잘 기를래, 내 자녀에게만 혜택 줄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자녀. 공동으로 기르는 거죠. 그 다음에, 플라톤이 약간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 와, 정말 대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나?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약간 플라톤이 어떤 맥락이냐면 이런 맥락입니다. 이 플라톤이 살던 그 그리스에 요런 이제 좀 격언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가 맨날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고 같이 싸우고 내가 막 죽으려고 하는데 옆에 친구가 와서 대신 싸우다가 대신 죽고 막 요런 분위기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친구와 함께 하자. 약간 요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산도 가장 좋은 거, 재산도 정말 좋은 거죠. 같이 하고. 자녀 양육.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것도 같이 하고. 근데 또 이제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친구와 함께 하자고 했는데 그 또 좋은 것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재산과 자녀 양육 요거 말고 더 좋은 것으로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아내. 그러니까 우리 정말 내가 좋아하는 아내와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 정말 인생에서 엄청난 그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좋은 아내를 내 아내, 너는 그냥 그 전쟁터에서 나가서 부상당하고 눈에 이렇게 눈 이제 안 보이고 팔 안 보이고 하니까 너는 아내 없이 그냥 혼자 병 치료하며 살아. 이게 아니고 아내도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아내 공유도 이야기합니다. 약간 뭐야 이런 조금 이렇게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2,400년 전, 4,500년 전에 그 시대 늘 전쟁하고 옆에 스파르타와 그리고 싸우고 매일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옆에 친구들과 공유하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산도 자녀 양육도 아내도. 근데 요게 누구에게? 통치자와 보조계급이라는 요 수호계급. 그러니까 누구는 예외? 생산자 계급은 예외라는 거죠. 생산자 계급. 그러니까 생산자 계급은 그냥 자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고기 잡고 구두 만들고 한다는 거죠. 개인의 사유재산 가져도 됩니다. 근데 이 수호계급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니까 나라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나라 전체가 이익을 얻는 데서 기쁨을 얻기 때문에 난 사유재산 없어도 돼. 그냥 나라 전체가 이익이 되는 거 그만 봐도 나는 기뻐. 내 자녀 그냥 개인 양육하지 않고 공동 양육하는 거. 그 다음에 아내 함께 공유해서 함께 어떤 아내와 함께하는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 요거 그냥 다 좋게 보는 거죠.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족한다는 거죠. 나 개인의 재산이 없고 나 개인의 아내가 없더라도 나 개인의 자녀 양육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만족할 만큼 그런 성향을 나라 전체를 위한 금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은. 그래서 이런 면도 있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요. 자, 이제 우리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아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토니 형이 이제 끝나고 우리 토니 형의 제자인 아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아리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책이 그 아리의 아빠가 그 알렉산더 대왕 알죠, 그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주치의였거든요, 주치의. 그 아빠 이름이 니코마코스였어요, 니코마코스.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소개해서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또 스승, 가정교사 역할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거든요. 아빠가 소개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해가지고 아주 진귀한 이런 동물도 막 보내줘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동물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동물학을 엄청나게 연구하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곳곳에 가서 신하들한테 뭐 진귀한 이런 식물들 있으면 우리 스승님한테 보내드리라.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진귀한 이런 식물들을 가지고 식물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아리가 아들 이름도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이 해요. 아들 이름도 니코마코스거든요. 근데 아들이 이 아버지의 그런 책을 편찬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니코마코스가 편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라고 해서 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거든요.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들 이름 니코마코스가 편찬한 그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인데 니코마코스 윤리학. 요 책과 함께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주 대표적인 책이 정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치에 관한 책. 요 책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정치가 안 되면 그냥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에서 침공해가지고 다, 백성들이 다, 적의 칼에 다 죽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치가 백성들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정치가가 백성들을 정말 선하게, 이 선하다는 것은 조음이죠, 조음. 백성들이 정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게 정치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백성들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이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좋은 삶의 가장 최고로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 이게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봅니다. 행복. 그래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정치가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서 아리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백성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근데 그 백성들은 바로 인간이죠. 그죠? 사람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선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아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장 고유한, 각각의 어떤 존재하는 사물이나 이 존재하는 것에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는데, 이런다면 이 분필은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의 목적이죠. 그죠? 목적이죠. 칠판은 이 분필 가지고 이렇게 쓰여지는 거, 보여주는 게 하나의 기능이 되겠죠. 그죠? 예,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식물 같은 경우 있죠. 그죠? 식물 많이 연구했다고 했죠. 그죠? 그 식물의 고유한 기능, 이거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은 이제 물을 흡수하고 또 땅에서 이렇게 양분을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자라나는 거, 영양을 이렇게 물과 이렇게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생장하는 거, 자라나는 거, 이게 식물의 고유한 기능이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식물의 고유한 기능은 누구도 가지고 있냐면 동물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동물도 이렇게 먹고 성장하고, 그리고 동물만이 아니라 인간도, 사람도 먹고 성장하는 거. 영양을 받아서 성장하는 요거는 식물, 동물, 인간의 공통점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인간도 이런 영양분을 받아서 성장하는 이런 기능이 있지만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통적 기능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 그건 뭔가?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있는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성. 인간에게 있는 이성. 요게 인간의 아주 고유한 기능이다. 다른 동물, 식물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 요게 이성이다. 라고 보거든요. 이성의 활동. 요게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다. 그래서 요 이성의 활동을, 이 고유한 기능을 잘 하는 거,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존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해 나가는 것, 요게 그 모든 존재의 목적입니다. 목적을 성취하는 길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인 경우는 이성을 잘 발휘하는 것, 요게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목적을 뭐로 부르냐면, 이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죠. 그죠? 이 잘 발휘하게 되면 이게 바로 조음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합니다. 내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니까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좋은 상태, 한자로 표현하면 선이 되는 거죠. 선한 상태가 되는 거죠. 나의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해서 선한 상태,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인 경우에 가장 좋은 것. 자, 오늘 이제, 푹 잤습니다. 어제. 그래서, 또 이성을 사용해서,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많이 읽고 이성을 이렇게 막 사용해서 굉장히 좋았어요. 왜 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니코마코스 율리학을 읽고 이렇게 좋은 상태를 유지한 거, 왜 그렇게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느냐? 그것은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 이 좋음이라는 게 또 다른 한 단계 높은 좋음이 있다라는 거죠. 좋음.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너무 좋아. 그것은 또 다른 한 단계 더 높은 좋음. 어떤 것이냐면 바로 행복. 이 책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산책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율리학을 오디오로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좋음을 목적으로 하는데 가장 최고의 좋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래서 이 행복은 좋음 중에서도 좋음, 최고의 좋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최고의 좋음이 바로 인간 같은 경우는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발휘된 것. 이성의 활동을 통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최고 좋은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성의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 행복을 한마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한다고 했죠? 이 잘 발휘하는 것을 탁월하게 발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탁월하게 발휘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탁월한 것을 한자로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탁월하게. 그래서 덕에 따른 탁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덕에 따른 이성의 활동, 요걸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이란 뭐냐? 탁월하게,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잘 발휘하는 그런 내가 타고난 고유한 이성의 활동,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요 이성이 어디에 포함되는 거냐면 영혼에 포함되죠. 영혼이라고 하고 정신이라고도 하는데 이성이 영혼, 정신에 포함되다 보니까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행복을 얻구나. 그러면 고유한 기능을 이렇게 잘 발휘할 때 영혼을 잘 발휘해서 덕에 따라서 이성의 활동을 하는 것, 요게 행복이구나. 요거를 정치가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탁월하게 발휘하는 거, 이걸 한자로 뭐라고 했죠? 덕이라고 했죠. 그죠? 덕이라고 했는데 요 덕을 아리는 있죠? 덕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성적인 덕이 있고 그 다음에 품성적인 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 지성적인 덕에는 어떤 게 있냐면 지성적인 탁월함인데 어떤 게 있냐면 철학적인 지혜가 있고요. 철학적인 지혜. 그리고 실천적인 지혜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지성적인 덕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철학적인 지혜, 실천적인 지혜, 이성이라고도 하고 지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리스어로는 누스라고 합니다. 누스라고 하는 지성, 이성, 그것도 지성적인 덕에 해당이 되고요. 판단력, 이해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지성적인 덕 중에서 여기 이성, 지성, 누스죠, 그죠? 판단력, 이해력 요거는 있죠. 본성적으로 타고난다 이렇게 봅니다. 본성에 의해서 이성, 지성, 누수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해력도 본성에 의해서 타고나고 판단력도
본성에서 타고난다. 이 본성에서 타고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어떻게 알게 되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본성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게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자라죠. 어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게 이제 이성과 지성이 막 발휘되고, 이해력이 막 뛰어나고 발휘되고, 판단력이, 정확한 판단력,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본성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딱 가지고 있다가 나이가 되면서 이게 완숙돼 가지고 이성과 지성적인 이해력, 판단력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본성적인데 철학적 지혜, 실천적인 지혜 요런 것들은 주로 교육에 의해서 이거는 교육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생성이 되고, 그리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잘 성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배울 때 배워가지고 좋은 스승님, 좋은 책을 이렇게 보고 하면서 이런 실천적인 지혜도 더 많아지고 철학적인 지혜도 더 뛰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교육을 열심히 배울 때 이게 형성도 되고 성장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 이성, 지성, 누스, 판단력, 이해력은 본성적으로 타고나잖아요. 그런데 아리가 주로 지성적인 덕을 할 때 요거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철학적인 지혜, 실천적인 지혜를 많이 다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주로 또는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성, 지성, 누스, 판단력, 이해력이 본성에 의해서 가지게 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지성적인 덕은 대체로는 교육에 의해서 생성되기도 하고, 또는 본성에서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게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판단력이나 이해력, 이성, 지성적인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성장도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지성적인 덕은 대체로 교육을 통해서 생성이 되거나 성장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적인 덕. 그 다음에 요 품성적인 덕이 있죠. 요거는 있죠. 품성적인 덕은 요거는 습관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습관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습관.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이거 선천적입니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우리가 습관을 형성합니까? 후천적이죠. 그러니까 품성적인 덕은 후천적으로 습관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누구를 좀 떠올릴 수 있죠. 우리 동양 사상 우리 배웠는데, 동양 사상에서 예를 들면 사덕을 한번 쌤 이야기해 볼까요? 사덕을 이야기할 때 선천적이다, 또 후천적이다. 기억납니까? 사덕 뭐가 있었죠? 인, 의, 예, 지. 태어날 때부터 본성에 가지고 태어났다. 누구였죠? 주자. 무슨 학? 성리학. 성리학 같은 경우는 사덕이 선천적이었죠. 그런데 타고난 사단을 열심히 확장하고 실천하면 후천적으로 인, 의, 예, 지. 의 덕이 형성된다. 후천적으로 실천을 통해서 실천해야 형성된다. 누구? 실학의 집대성자 정약용. 정약용 같은 경우는 후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요 정약용 아저씨처럼 품성적인 덕을 후천적으로 습관에 의해서 형성된다 라고 본 사람이 누구? 아리 아저씨. 아리도 품성적인 덕은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 그래서 아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습관을 그 당시 그 그리스에서 에토스라고 불렀거든요. 에토스 이렇게 불렀는데, 요 품성적인 덕을 다른 말로 도덕적 덕 이렇게 불렀거든요. 도덕적인 덕. 다른 말로 윤리적 덕 이렇게도 이제 불렀는데,
도덕, 윤리. 우리 영어로 윤리가 뭐죠? 에틱스죠, 그죠? 에틱스. 그러니까 에틱스라는 요 윤리적 덕, 도덕적 덕, 품성적인 덕이 에토스라고 하는 습관에서 왔다는 거죠. 습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에토스를 통해서 에틱스라는 윤리적 덕, 품성적 덕, 도덕적인 덕이 형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 품성적 덕에 대해서 아리 아저씨가 이 품성적 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자, 품성적인 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볼게요. 이 품성적인 덕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품성적인 덕은 주로 어떤 거냐면 요런 겁니다. 이게 성격에 관한 거예요. 성격. 이 품성이라는 게 성격의 상태거든요. 성격의 상태가 이제 품성인데, 성격의 상태를 아리 아저씨는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예를 들면 용기가 있는, 절제를 잘하는, 방종한, 요런 거, 또는 방탕한, 비겁한, 아주 온화한, 요런 것들, 요런 게 다 성격에 관한 거죠, 그죠? 요런 성격의 상태, 요게 이제, 성격의 상태가 아주 덕스럽게, 덕스러움인데, 요 덕스럽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죠? 탁월한 것. 성격이 탁월하게, 잘 형성된 상태, 요게 품성적인 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성격이 이렇게 용기, 절제 이런 거 아주 탁월하죠, 그죠? 탁월하죠. 이 품성적인 덕이 형성이 된 겁니다. 온화도 마찬가지고 온화함 그리고 절제, 용기 이런 거는 성격이 아주 덕스럽게 탁월하게 잘 형성이 됐죠. 이게 바로 품성적인 덕이 형성이 된 거고요. 방종, 방탕, 비겁 이런 것들은 성격이 덕스럽지 않은 거죠. 탁월하지 않은 거죠. 품성적인 덕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탁월하게 잘 형성을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으로 아리는 뭘 이야기하냐면 중용을 이야기합니다. 중용. 우리 성격이 중용을 잘 지키면 이게 품성적인 덕이 형성된다라고 보거든요. 중용. 이 중용을 아리 아저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것.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이 지나침과 부족함의 중간이 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이 중용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요 중용을 요 중간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 지나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중간인지 어떻게 알지? 그걸 잘 파악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성적인 덕이라는 거죠. 지성적인 덕 중에서 아니야 그거 너무 지나친 거야 그러지 마. 이건 약간 부족해. 조금 더 올려. 그게 딱 그래 중간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성적인 덕 중에서 바로 실천적인 지혜라고 합니다. 실천을 잘 해가지고 실천 속에서 성격이 지나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그 중간 상태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실천적인 지혜다. 요거를 실제적인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실제적인 지혜다. 실제 생활 속에서 아주 적절한 중간을 찾는 지혜라고 해서 실제적인 지혜 또는 줄여서 실천적인 지혜, 줄여서 실천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실천적인 지혜라고 해서 실천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품성적인 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용을 알아야 되는데 중용을 알아서 그 중용을 실천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성적인 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지성적인 덕? 실천적인 지혜라고 하는 이런 지성적인 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중용을 파악해서 실천해서 품성적인 덕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용이죠. 자, 보면 성격 중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공포가 있겠죠, 그죠? 공포가 있고, 약간 공포하고 대표되는 게 태연함이 있겠죠, 그죠? 공포와 태연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태연함이 너무 지나치죠? 너무 지나치고, 공포가 전혀 없다. 이러면, 요거는,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빨리 애기하고, 엄마, 아빠하고 빨리 이렇게 대피시키고, 자기도 대피해야 되는데, 불이 났는데 집에 가족들한테 막 불이 옮겨 붙는데도 태연하게 TV 보고 있어. 불이 났는데도. 이거는 너무나 무모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모하다. 그런데 이게 태연함이 너무너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경우. 태풍이 오면 좀 산으로 막 홍수가 나고 이렇게 하면 산으로 대피해야 되는데 집에 이제 가을이 돼서 선선한 바람, 선풍기에서 바람이 살짝 나오는데 거의 태풍이라고 생각해서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챙겨서 막 도망가고, 이거는 태연함이 너무 부족하고 공포심이 너무 강한 거죠. 너무 강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좀 비겁함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태연함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면 너무 지나치셔서 무모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해가지고 비겁함에도 가지 않는 이게 태연함의 중간, 이게 용기, 이게 중용이라는 거죠. 이게 중용이라는 겁니다. 태연함이 너무 지나쳐서 무모함에도 가지 않고, 태연함이 너무 부족해서 비겁함에도 가지 않고, 내가 태연한 정도와 가져야 될 것과 내가 물러서야 될 것, 이걸 잘 구분해가지고 하는 것, 이 용기가 바로 중간, 이게 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죠. 아리가 또 요런 예도 들거든요. 어떤 예도 들냐면, 아리가 든 예 중에서, 쾌락. 이제 쾌락과 고통을 아리 아저씨가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 쾌락이 너무 지나쳐. 쾌락이 너무 지나쳐. 그냥 쾌락만, 아침에 눈 뜨면 쾌락, 자기 전까지 쾌락만 추구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방탕에 빠질 수 있다라고 방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쾌락,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너무 부족해. 그냥 어떤 즐거움 자체를 그냥 너무 부족해. 이렇게 되면 요거는 약간 사람이 무감각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방탕에도 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감각해지지도 않는 그 중간을 찾아라. 그 중간을 찾는 것. 뭘 가지고 그 중간을 찾는 거죠? 실천적인 지혜를 가지고. 실천적인 지혜로 그 중간을 찾아서 실천해야 되죠. 그 중간이 바로 뭐다? 중용이다. 그러면 이 쾌락과 고통에서의 중용이 뭐다? 어느 정도 절제하는 것. 내가 꼭 누려야 될 어떤 쾌락을 누리고 근데 방탕으로는 가지 않아. 그렇다고 무감각해지지도 않아. 내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누리면서 방탕으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절제하는 것. 이게 중간이라는 거죠.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실천적인 지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 중용을. 그렇게 해서 절제를 실천에 옮기는 거죠. 실천에 옮길 때, 절제를 실천에 옮길 때, 이 사람이 절제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천으로 옮길 때, 그게 그 사람의 덕수로 믿는다는 거죠. 오늘 하루 절제하고, 내일 하루 절제하고, 이게 습관이 자꾸 형성될 때, 그때 이 절제라는 품성적인 것이 형성돼서 그런 사람이 된다. 오늘 하루 용기 있게 행동해보고,
매일 또 용기 있게 행동해 보고 이 용기가 내 삶 속에서 무모하지도 않고 오늘도 비겁하지 않고 내가 오늘도 한번 용기 있게 실천해 보고 내일도 용기 있게 실천해 보고 선생님이 며칠 전에 선생님 사는 집에 이렇게 막 비가 막 엄청 쏟아졌거든요. 근데 도로를 차 타고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거기 도로가에 나오셔서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나오셔서 막 이렇게 도로에 그 하수구에 막혀있는 낙엽이나 쓰레기를 막 줍고 계시더라고요. 차가 막 지나가는데도 어떻게 보면 와 정말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무모한 건 아니죠. 그렇게 비가 비록 오지만 딸이 이렇게 우산을 좀 씌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 무모한 건 아니죠. 비겁한 것도 아니죠. 중간 실천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우리 동네에 유익한 걸 찾아서 행동을 옮기신 용기 있는 행동 요런 행동을 할 때 그 아주머니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용기 있는 사람 요걸 실천으로 옮길 때 용기를 실천으로 옮길 때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리의 입장입니다. 아리 아저씨가 이렇게 봤다는 거. 그 다음에요. 그 아리 아저씨는 요 품성적인 덕을 있죠. 본성에 대해서 아까 그 지성적인 덕 중에서 어떤 거는 본성에 있어 사람들이 가지게 된 거죠. 이성, 지성, 그리스 말로 누스, 그리고 이해력, 판단력 이런 것들은 본성에 의해서 가지게 된 것이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본성에 의해서 가졌기 때문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성, 지성, 누스, 이해력, 판단력이 드러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품성적인 덕은 본성에서 가지게 된 거 아닙니다. 본성에서 가지게 된 거 아니고 또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본성에 반해서 형성된 것도 아니다. 본성하고는 전혀 다르게 전혀 반대로 형성된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아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본성에 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닌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본성에 만약에 반해서 형성되는 어떤 게 있다면 이거는 습관화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성에 반해서 형성되는 게 있다면 그 예를 뭘 들으냐면 돌을 예를 들거든요. 돌? 그러니까 아리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돌을 딱 던졌어. 그러면 딱 던졌는데 돌을 딱 던지면 밑으로 떨어지죠. 그죠? 이게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돌을 위로 던졌는데 위로만 해서 막 천장을 뚫고 이렇게 막 가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품성적인 덕이 본성에 반해서 형성됐다면 그렇게 습관화시킬 수 없다. 이 돌멩이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본성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에토스, 습관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요 이야기로 끝을 맺거든요. 본성에 의해서 형성된 거 아니야. 에토스, 습관에 의해서 형성이 돼. 그 다음에 본성에 반해서 형성된 것도 아니야. 본성에 반해서 형성됐으면 습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중용을 발견해서 실천적인 지혜로 중용을 발견해서 실천해서 품성적인 덕이 형성되는 것은 본성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인간의 본성. 이성적으로 이거 중간을 발견해서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본성에 의해서 이 품성적인 덕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습관화시킬 수 있고 그 실천적인 지혜를 가지고 중간을 발견해가지고 실천하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습관화되어서 실천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죠? 본성에 의해서 이 품성적인 덕이 받아들여진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고요. 아리의 이 품성적인 덕이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모든 것에 중간이 있으면 그러면 이 중용이라는 게 지나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중간이면 그러면 일상에 있는 모든 것에 중용이 다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 그리고 행동 이 품성적인 덕이 주로 사람의 감정, 품성, 성품, 행동
그러니까 성격인데 그 성격과 가장 연결된 것이 감정과 행동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감정과 행동에 모두 다 중용이 있느냐? 두려움, 태연함, 그리고 쾌락, 고통, 요런 거 다 감정, 그리고 행동과 연관되는 건데 모든 감정과 행동에 그 중간이 있느냐? 지나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중간이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예를 들냐면, 자, 감정 중에서 중용이 없는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게 중용이 없을까요? 어떤 게 지나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중용도 없는 그런 게 있을까요? 요즘도 우리 시대를 보면 파렴치한 경우가 있죠. 그죠? 파렴치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아리 아저씨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그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렴치한 거는 아주 막 지나치게 파렴치하고, 오늘은 내가 좀 부족하게 파렴치했네? 내일은 좀 약간 적절하게 파렴치해 볼까?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냥 파렴치한 거는 파렴치한 그 자체로 악한 감정, 나쁜 감정. 요거는 그 자체로 나쁜 감정. 이지, 파렴치함에 어떤 지나친 파렴치함, 부족함의 파렴치함, 중간의 파렴치함,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감정 중에 또 어떤 감정도 있냐면, 누구를 질투하는 거. 쟤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쟤가 좀 잘 못 돼야 되는데, 쟤가 교통사고 나야 되는데, 약간 우리가 질투심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 살다 보면. 근데 아리 당시에도, 2400년 전에도, 그 사람들 속에 막 질투심이, 쟤가 어떻게, 빨리 죽어야 되는데, 막 이런 질투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질투심은, 너무 질투심 나 너무 너무 지나쳐 나. 오늘은 좀 한 중간 정도, 좀 적절하게 질투해야지. 요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나 질투심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질투심 좀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질투심 그 자체로 나쁜 것이다. 누구를 막 시기하는 거, 이런 것도 지나침도 없고, 지나친 시기, 부족한 시기, 중간에 적절한 시기,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 나쁜 거다. 그 자체로. 다 나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동도. 간통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씨가. 간통도, 나 너무 지나치게 간통했어. 너무 부족하게 간통했네? 좀 적절하게 간통해야 되나? 좀 중간으로 간통해야 되나?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이 간통 자체, 그냥 그 자체가,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중간 없다. 중용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이 중용이잖아요. 이 중용을 아리안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땅함. 뭘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특히 어떤 이성? 우리 실천적인 지혜 있죠, 그죠? 이성을 통해서 실천적인 지혜를 딱 발휘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화를 내기에 마땅한 상황인데, 요 놈은 진짜 나쁜 놈이네. 내가 화를 마땅히 내야 될 놈이네. 진짜 나쁜 놈한테 내가 마땅히 한 요 정도는 내가 화를 요 정도는 내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마땅한 동기로 이분한테 용기 있게 행동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이성으로, 실천적인 죄로 딱 파악하게 되면, 이성으로 딱 파악하면, 내가 마땅하게 어떻게 감정을 내야 되는지, 마땅하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마땅한 동기는 어떤 동기로 마땅하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가 마땅한 정도인지, 도둑놈이 들어왔네? 이놈을 집에 있는 총으로 내가 죽여? 아니면 그냥 119에 신고해? 내가 어느 정도로 해 마땅하지? 이런 것들을 이성을 통해서 마땅하게 중용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중용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리안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통은 내가 저 여자고 하면 이거 마땅한 간통의 대상인가? 내일 어느 정도 하면 내가 마땅하게 내가 간통할 수, 어느 정도 하면 내가 마땅하게 간통할 수 있지?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마땅함이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악한 것이다.
또 뭐도 이야기하냐면 절도, 도둑질하는 거. 지나치게 도둑질하고, 오늘 뭐 작은 가난한 사람들 집에 가서 하는 거는 부족한 도둑질. 대재벌집을 가는 것은 지나친 도둑질. 한 중산층을 절도하는 건 뭐 중간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살인. 사람 죽이는 것도 너무 많이 죽였어. 오늘 너무 부족하게 죽였네. 좀 적절하게 한번 중간 정도 죽여볼까?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요것도 이런 것들도 아리 아저씨가 그 자체로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리 아저씨가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뭐까지도 이야기하느냐면 용기도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지나치면 만용, 부족하면 비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아리 아저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기, 이거는 정말 최고도 용기를 최고로 발휘한 것. 정말 적군이 몰려올 때 내가 있는 용기 없는 용기 다 내어서 적군과 맞서는 것. 그럴 때 최고도로 내가 용기를 발휘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용기만이 아니라 절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제도 내가 최고도로 하면 절제해보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절제 안 하면 방탕? 절제 너무 많이 하면 이거는 약간 좀 인색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리 아저씨는 절제도 내가 최고도로 절제하는 것, 그게 중용의 절제다. 그게 중용이다. 그래서 용기나 절제 이런 것도 뭐 지나친 용기, 좀 부족한 용기, 지나친 절제, 부족한 절제 이런 거 없다.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그 자체로 중용이고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감정, 모든 행동에 지나침과 부족함이 있고 중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로 악한 감정, 그 자체로 악한 행동, 그 자체로 좋은 감정, 그 자체로 좋은 행동,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것도 이야기합니다. 부정의한 거. 나 좀 지나치게 부정의했네? 나 좀 부족하게 부정의했네? 좀 적절하게 부정의해볼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비겁함도 이야기합니다. 나 지나치게 비겁했네? 오늘 좀 부족하게 비겁했네? 좀 적절하게 비겁해볼까?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요것도 부정이나 비겁 이런 것들도 그 자체로 선할까요, 악할까요?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 나쁜 감정과 행동, 그 자체로 좋은 감정과 행동이 있다. 모든 것에 지나친 부족, 중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아리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의 중용을 이야기한다면 지나침의 지나침, 지나침의 부족, 지나침의 중간, 이런 것까지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부족함의 지나침, 부족함의 부족, 부족함의 중간,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든 감정, 모든 행동에 다 중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 나쁜 감정과 행동, 그 자체 좋은 감정과 행동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고요. 자, 아리 아저씨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목적. 그 예로 아리 아저씨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식물은 동물에게 먹이가 되죠, 그죠? 그게 하나의 식물의 목적이 됩니다.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인간의 행복, 그게 목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반려견이 이제 1000만 인구가 되다 보니까 아마 요런 견해에 아마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집에서 양이의 집사로서 양이와 함께 같이 가족처럼, 또 이제 스님도 주위에 보면 이제 스님들 중에 정말 강아지를 아들처럼 가족처럼 여겨서
늘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늘 같이 활동하는 이런 선생님도 있거든요. 집에 가보면 뭐 이렇게 강아지 이름으로 진문패를 이렇게 막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한 가족처럼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살았던 아리 아저씨 같은 경우는 식물은 동물 위해 존재하는구나,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어떤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적론적 세계관 이렇게 부릅니다. 아리 아저씨의 세계관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목적론적 세계관 이렇게 보거든요. 이 목적론적 세계관이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데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좋음을 추구하는 거죠. 어떤 좋음. 우리 한자로 뭐죠? 선. 이 좋음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좋음은 또 다른 목적, 또 다른 좋음, 또 다른 선을 향해 가죠. 그 최고의 좋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최고로 좋음이 바로 행복이 되는 거죠. 최고로 좋음이 행복이 되는 거죠. 이 행복이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행복이 최고의 목적인데 이 행복을 아리아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행복은 또 다른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행복 그 자체가 궁극적이다. 최고 목적이다 보니까 최고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행복은 궁극적이다라고 보고요. 행복은 이거로 이제 만족하는 거죠. 더 행복하면 다른 게 더 필요한 게 없다는 거죠. 나 행복해. 근데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어? 나 행복해. 근데 또 다른, 나를 이렇게 아주 추앙해주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 그거 아니라는 거죠. 행복하면 다른 거 다 만족되는 상태라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족적이다. 행복은 스스로 만족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행복 그 스스로, 행복하면 그것으로 만족. 로또 이런 거 뭐 안 돼도 돼. 그냥 행복하면 그거로 끝.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선생님, 어떤 학생 중에서 학교를 자퇴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자퇴했기 때문에, 왜 자퇴했을까?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학생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영화 제작,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하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자퇴를 하든 내가 뭘 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 이때 행복이라고 했죠. 그죠?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 이게 행복인데요. 이 탁월하게 발휘하는 걸 뭐라고 했죠? 덕스럽게. 덕에 따라서. 탁월한 게 바로 덕이죠. 그래서 덕에 따라서 발휘하는 것. 그러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뭐라고 했죠? 이성이라고 했죠. 이성을 덕에 따라 발휘하는 것. 이 발휘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활동. 그래서 덕에 따른 이성의 활동. 이 이성은 어디에 포함됐죠? 영혼에 포함됐죠. 그래서 행복이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영혼은 다른 말로 정신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란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리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은 뭐냐?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은 사람의 최고의 덕이, 아까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었잖아요. 그죠? 덕에 따라서 영혼이 활동하는 게 행복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덕이 있잖아요. 덕. 어떤 덕이 있었죠? 지성적 덕, 품성적 덕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최고의 행복이면 이 덕도 최고의 덕에 따른 활동.
덕에 따른 활동이 행복인데 최고의 행복이니까 최고의 덕에 따른 활동이 최고의 행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최고의 덕을 뭐로 보느냐? 아까 덕에는 무슨 덕과 무슨 덕이 있었죠?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 있었죠. 그런데 아리 아저씨는 이 최고의 덕을 좀 더 이성에 가까운, 왜?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뭐였죠?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이성이었죠. 그 이성에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덕, 이게 바로 이성적인 덕인 지성적인 덕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적인 덕, 요게 바로 이성 자체를 가지고 있는, 이성 자체가 아까 누스라고 했죠, 그죠? 이성, 지성이 지성적인 덕에 포함이 되죠. 그럼 이 지성적인 덕은 이성 그 자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성 그 자체, 그 지성적인 덕에 따른 이성 그 자체를 포함하는 지성적인 덕에 따른 활동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성적인 덕에 따른 활동 중에 최고의 활동이 뭐냐면 관조의 활동입니다. 관조. 이 관조한다. 우리 관조가 뭐죠? 물구름이 쳐다보는 것, 쳐다보는 것. 신을 바라보는 것. 자연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신을 알고 자연을 아는 것. 신을 보고 기뻐하고 자연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지성적인 덕에 따른 관조의 활동. 이것이 가장 인간에게 큰 행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조의 활동. 누구를? 신을 관조해서 알고 자연을 관조해서 아는, 여기에서 최고의 행복이 온다. 요때 인간이 정말 자족을 누리게 되고요. 요 안에는 인간이 누리는 쾌락도 있고, 사람의 행복이 요 안에 관조적인 활동 안에 인간의 자족, 쾌락, 온전함, 연속성, 행복이 연속된다고 보거든요. 요 관조하는 것은 연속이 되는 겁니다. 연속. 그 다음에 관조는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의 도움이 없더라도 내가 신을 알고 신을 바라보고 신을 인식하면서 기뻐하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내가 스스로가 기뻐하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누구를 도움을 꼭 요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혼자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자연을 바라보고 신을 바라보고 행복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요것이 바로 지성적인 덕에 따른 그런 관조의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 아저씨가 이야기한 그런 덕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성적인 덕, 품성적인 덕,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자, 여기까지 우리 크게 고대 그리스 사상을 알아봤죠. 그죠?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까지 우리 한번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요거 유튜브에다가 일단 선생님이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미리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잠깐 정지하고 선생님이 그 자료에다가 올려놓은 거 한번 프린트 해가지고 여러분들 풀어보고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맞춰보면 되겠습니다.